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일영TV의 귀염둥이 조수 셜록권. 네, 반갑습니다. 권일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했죠, 교수님? 네. 네, 어떤 오늘은 콘텐츠죠? 이제 야외에 우리가 범죄 현장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추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현장을 꾸며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풀어가는. 그렇죠. 어떤 행동이 여기서 일어났을까 과연. 이걸 통해서 이 범인은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했는가 이런 것까지 추리해보는. 현장과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현장으로 가시죠. 여기 있는 지금 혈흔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좀 잔인한 현장이다 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들거든요. 추리를 한번 해보시죠. 추리. 제가 요 혈흔을 가지고 네. 일단은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방울로 튀겨서 흐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터서 튀겼을 때 이제 흐르는 느낌, 그리고 이 혈흔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끌고 간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서 흉기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찌른 게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은 거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 추리가 한 50점? 50점? 도 안 돼. 50점.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만났느냐를 일단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이 골목길로 도망을 오는 중에 범인이 쫓아왔는지,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던 범인과 여기서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야 돼요. 왜? 공격이 이루어진 최초의 장소는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났을 때 네. 뭔가 놀라서 약간 몸을 움츠릴 때 목을 찔린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목에서 나온 피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던 범인이 계속 피해자의 목을 찌르면서 범행 도구인 칼에서 뿌려진 흔적이에요. 이게 몇 번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건 하나, 둘, 셋, 넷, 네. 다 6개. 한 5개 정도. 네, 5개. 한 6차례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흉기로 찌른 게 맨 처음에는 피가 뿌리지 않기 때문에 네네. 6차례 정도의 공격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머리에 묻은 피를 여기 문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이건 제가 감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약간의 피들이 튀면서 피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다른 피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피가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예. 자, 요건 이 피는 뭐냐? 내가 여기서 쓰러졌을 때 진권 씨가 일어나 봐.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거야. 떨어진. 그래서 내가 쓰러진 상황을 얘는 여기 서서 보고 있었다는 거지. 도망치지 않고 죽는지 숨을 쉬는지 여기 서서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동안 내가 쓰러져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 흔적이 여기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어떤 피들이 있을까? 여기도 이렇게. 제가 밟을 뻔했네요. 예, 이쪽에. 한 방울씩 떨어진 핏방울의 방향을 보면 네.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럼 그럼 이 범인은 이쪽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흉기를 이렇게 보고 살인이 죽은 걸 확인한 뒤 칼을 들고 이쪽으로 칼을 왼손으로 바꿔들고 바꿔들고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피가 떨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 여기 서서 누군가 지나가는 목격자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야.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쪽 손을 잡고 이렇게 보이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 흔적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네. 범인이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피가 떨어지는 흔적을 보면 왼손으로 칼을 바꿔 잡았어요. 여기서. 이거는 범행을 저지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을 뿐이지, 자기도 모르게 범행이 끝난 후에 칼을 왼손으로 바꿔 쥐었다는 소리는 왼손이 더 익숙하다는 소리예요.
양손을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피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조한 흔적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죠. 확실치는 않으나 네. 이 범행 도구가 칼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리한 칼일수록 선이 얇고 두꺼운 칼일수록 피가 많이 묻기 때문에 네. 피가 뿌려진 선들이 붉게 나타나죠. 지금 그럼 이 혈흔을 봤을 때 흔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가 굉장히 짧고 부엌칼이 부엌칼보다는 짧고 과도 같은 예리한 칼 나이프 같은 그런 칼이 공격의 도구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일단은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잖아요. 네. 갈등 관계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쓰러진 거 보고 있었고 키가 좀 자 도망가면서 누군가가 올 것이냐를 보고 갔다면 네. 일단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라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 장소에 칼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도 계획이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를 이쪽에서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수사의 방향은 일단은 면식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현장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피가 막 뿌려져 있고 문질러져 있고 또 이 피는 동맥이나 정맥에서 어떤 방식으로 뿌려졌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최소한 일어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고 네.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면식범, 뭐 동기, 그들 간의 뭐 그 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1차 추론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별. 그런 것까지 추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여기 이제 일단은 행동 분석. 어떤 행동.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공격의 어떤 패턴이나 형태로 봐서 좀 완력이 더 있었다 그러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범죄 현장을 봤을 때는 남성의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 더 높고 왜냐하면 보통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쓰러지는 동안에 계속된 물리력이 가해졌고 그런 걸로 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외 현장 같은 데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단 한 방울의 핏방울도 제가 밟았습니다. 이게 방향이 핏방울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지 네. 이쪽으로 되어 있는지가 어디서부터 공격이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핏방울은 네. 걷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꼬리가 생겨요.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 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네. 두꺼웠다가 점차 작아지는 그런 꼬리, 혈흔의 꼬리를 만들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뿌려진 건지 저쪽을 뿌려진 건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피들이 많이 뿌려져 있고 또 복잡하게 막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흔 형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 핏방울의 하나하나의 길이까지 다 재어가지고 각도를 재면 이 피들이 어디쯤에서 뿌려졌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핏방울의 지름의 크기를 재면 사인, 코사인, 아크사인 값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다 알잖아. 과학 시간으로 또 이렇게 수학인가요?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핏방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구 추론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핏방울의 크기, 지름의 크기를 가지려면 어디쯤에서 뿌려졌는지를 대충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 현장의 거리나 위치 같은 공격의 위치, 방법, 또 이런 문지러진 혈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목을 공격당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혈흔, 이게 다 달라요.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발자국, 여기는 야외니까 발자국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발판을 깔고 다니면서 그런 증거물들, 뭐 단추, 머리카락, 기타 뭐 소지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혈흔 형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 혈흔을 사진으로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각도를 재고 행동 분석이 끝나고 나면 채취를 해서 DNA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혈흔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공격을 하는 범인도 자기 손에 상처를 입어서 뿌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뿌려져 있는 것이 당연히 피해자의 피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DNA를 채취해서 누구의 피인지, 이 사망한 사람의 피가 아닌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CSI들이 현장에 나가면 자, 발자국을 보는 요원, 핏방울 보는 요원, 그다음에 DNA 채취한 요원, 그다음에 뭐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요원, 이 요원들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딱딱 주어진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보통 이런 벽돌에서는 이제 형광물질을 바르면 반응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 분석을 해보면 이쯤에서 아마도 피해자가 어떤쯤 잡지 않았을까? 이런 그럼? 것을 이제 예상되는 곳들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현장이지만 CSI들이 이런 현장에 나오면 통상 한 3시간 이상 그걸 통해서 나온 이제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들하고 CSI원들하고 수사팀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수사가 전개가 됩니다. 실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2번, 3번 다시 반복해서 현장의 증거물을 찾는 그런 이제 그 CSI들의 역할, 또 프로파일러들의 관점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좀 꾸며서 좀 실제로 현장을 좀 꾸며서 한번 해봤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말씀으로 들었던 거와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혈흔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파일러라는 게 살인 사건이나 어떤 큰 사건에 얼마나 또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또 새삼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잡힌다는 걸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뭐 전문적인 분야까지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의 수사가 있다. 만약에 범인이 여기서 막 엉망진창으로 문질러 놔도 다 보인다. 거기 이제 뭐 증거물을 아무리 닦고 해도 잡을 수 있다. 나타난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댓글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담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참고를 해서 다음엔 또 실내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실내? 하죠. 뭐 저희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를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증거 자료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한테 엎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업어주세요. 그만해. 이제 끝났잖아. 아니, 지금. 형이 이거.